선생님 강의 들을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움, 뭐 아니면 뭔가 쇼킹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은 아니고요, 선생님. 네. 그냥 네. 저의 그냥 소감 같은 건데요. 아, 우리가 누구를 뭐 이해했어.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 볼래라고 음. 그렇게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그 어떤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아, 되게 큰 오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해 봤고요. 서두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 강의 가셨을 때요. 음. 그 장면이 너무 놀라서 계속 상상하게 됐거든요. 네. 아주 조용한 강당에 음. 선생님께서 막 또박또박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음. 너무 좀 벅찬 느낌이 들었어요. 음. 선생님이 그 경험하신 세계가 무엇이었을까 너무 알고 싶고 음.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생각이 오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이렇게 농화에 대한 그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음. 저도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소수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수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랜 기간 연구하시고 하는 거를 뵈니까 참 굉장히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요. 음. 저는 일단 두 가지 질문이자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한국에서 한 2년 사이에 제가 음. 그 농자가 운전하는 그 저희가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아시나요? 혹시 카카오 네, 택시? 압니다. 네. 네,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2년 사이에 두 번을 네. 그 농자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네. 말을 못 하시는데 음. 카카오 택시는 일단 그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냥 운전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딱 문자가 뜨는데 말씀할 게 있으면 문자로 찍어 달라고 하면서 뒤에 그 화면 하나가 뜨는데 문자로 찍어서 네.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언제 놀랐냐 하면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네. 아파트까지는 운전해서 오셨는데 어디서 서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세워 주세요 하는 순간 한 1-2분을 그 캐치하시느라고 완전히 딴 동에 가 가지고 차를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으나 네. 그 2년 사이에 제가 너무 감동한 게 뭐냐면 이건 틀림없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번 다 전기차입니다. 2호라고 그래서. 아마 정부의 네. 지원에 의해서 아마 전기차를 지원을 해 줬고 음. 둘째는 그런 농자와 의사소통하는 시스템이 차 안에 음. 갖춰져 있는 것도 뭐 거의 네. 틀림없이 정부 지원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세제 혜택도 많이 줬기 때문에 기사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두 번째 제가 그 농자분이 운전하는 걸 탔을 때에는 음. 뭐가 문제였냐면 가다 차가 많이 막혀 가지고 음. 이렇게 우회전을 원래는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하라고 하는데 음. 그 우회전을 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문자로 막 우회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길을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음. 그래서 늦었죠. 그래서 음.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도 음. 그 두 번을 농자가 운전하시는 걸 타고서 '아, 좀 한계가 있구나 아직은.' 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저는 그 택시를 타고 싶거든요, 농자 운전하시는 거를. 네. 근데 쪼금만 정부에서 이를테면 그 택시를 탈 때는 요금이 좀 싸다든지 음. 쪼금만 더 그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음. 저는 뭐 정말 좋게 그 음. 농자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같은 돈 내고 타기에는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네. 일본에서도 그런 그 농자분들이 어떤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그런 여러 부문에서 종사를 할 때 뭐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고객과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원 같은 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늘어나면 아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제가 사실 의사로서 신생아 중환자 전문이기 때문에 그 농알을 많이 봅니다. 네. 신생아 중환자였다가 여러 가지 그 청력이 이상이 있을 만한 주로 대부분의 농자는 청력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청력 이상이 오면서 그 후로 그 문제가 되는 아기들을 많이 뭐 제가 워낙 오랜 세월 의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의학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는 아예 한 6, 7세 된 애들까지는 청력 검사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할 때 청력 검사 해보셨겠지만 귀에 헤드폰을 끼고서 소리가 들리면 벨을 누르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따를 정도가 되려면 만 거의 6, 7세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력을 네. 검사를 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 그 정교한 청력 검사가 발전해서 처음에는 위험인자가 있는 신생아나 신생아 중환자 대상으로만 청력 검사를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청력 검사를 했을 때 3분의 2 정도의 청력 이상 농자가 될 가능성 아이들은 발견이 되고 생후 초반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청력이 이상 온 애들이 또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파퓰레이션을 그 청력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미 신생아기부터 한 3, 4개월 되면 청력 이상이 다 그 검사로 진단이 되고 한 6, 7개월 때 정밀 검사하고 한 8, 9개월 만 1세 정도의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보청기로 도움을 받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긴 나중에 불편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언어가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극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엄마 아빠 같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이를테면 만 1세, 만 1년, 1년하고 6개월 때 들어서 이해해야 될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시기에 듣는 소리를 다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빠르면 6개월부터 보청기 끼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맞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 1세부터 보청기 껴서 그 시기에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그다음에는 언어 치료 시작합니다. 만 2년에서 2년 6개월 사이 언어 치료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된 애들은 lip reading, 그러니까 입술 읽는 거죠. 그 순독술이라고 하는데 네. 예, 입술 읽는 거 그다음에는 수화 이렇게 해서 쭉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도움 받아야 될 애들은 그러니까 와우 이식이라고 그러니까 귀에 그 청력 세포까지 돼 있는 그 덩어리 한 세트를 히어링 세트죠. 그걸 이식하는 와우 이식술이 또 한 7, 8년 전? 한 10년 전부터 액티브하게 그 와우 이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 그냥 생각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와줄 건 다 도와주고 의사도 과학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절대 될 수 있으면 타자와 가장 그 편한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다음에 안 됐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카톡 하지 않습니까? 카톡. 어느 정도 손이 다 돌아가고 문자를 칠 수 있으면 뭐 수화는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 그들이 마주 보면서 어떤 인격적인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수화를 배우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고 농자들끼리만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모든 타자와 소통하고 또 그러려면 혹시 카톡 같은 문자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들 문자로 일반인들과 소통하지 않는지 저는 그런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쉬운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학교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수화를 토대로 해서 글말의 세계는 일본어 글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에서는 농자들한테는 특별 가격이 있었고, 그리고 농자들이 굉장히 IT에 강합니다.
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학생이었던 김우라 하루미상 같은 분은 정말 일찍이 그 컴퓨터도 아이폰도 사용을 하고 페이스북도 빨리 하고 홈페이지도 빨리 만들고 그래서 그 IT로 인해서 농자들의 세계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글말에 그 옛날에는 그냥 필담으로 했던 거를 갖다가 그것이 계속 이렇게 훨씬 더 넓혀지는 그런 거를 해서 지금도 그 IT가 농자들의 세계를 굉장히 넓게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부야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그 동경에서 그 중심 지역에 있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농자들을 위한 아이폰이 따로 이렇게 더 훨씬 더 이렇게 발달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판매한 사람들도 농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이제 농자들이 어떤 사회적 진출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국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뭐 시청이나 그런 공공시설에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담으로 해도 사실은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그게 이렇게 소통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또 다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정말 의학적으로 발달을 해서 굉장히 그 농자들 세계에 새로운 그 빛이 들어온 그런 면도 물론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있는 그대로를 일단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가능한 청자의 다리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화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화학교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을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수화를 먼저 토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화 그리고 그 후에 소리의 세계하고 접속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보니까 지적인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교육 효과가 높아져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서 그 농학교에서 글 쓰는 애들을 그 장문 같은 걸 보니까 그 수화를 잘 읽힌 아이들이 일본어 장문도 훨씬 더 잘하고 외국어도 더 잘 배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 의학적인 그것도 이제 그것도 선택인데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청자 세계하고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그 지금 일본의 데프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의 데프 커뮤니티도 아마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선생님도 정말 따뜻한 농자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가 정말 소통이 뭔지 거기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원활한 소통이라는 게 약간 불편이 있어도 원활한 소통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농자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일본에 많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일본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일본 선생님들이 그래요. 정말 일본 사람처럼 발음을 시키거나 일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게 이 학생들 위해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그 습관이 붙어 있어도 그것이 이 사람을 더 그 자기스럽게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학적인 거 참 고민이 많다 그래요. 여기서 의학적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스러움, 자기의 긍지 같은 게 손상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갈지. 선생님 이 질문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딜레마네요. 우리 음. 청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학기술로 걔를 청자로 끌어들이려는데 그게 농가 입장에서는 폭력인 거잖아, 쉽게 말해서. 뭔가를 뺏어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그래서 계속 연구한 결과 수화를 먼저 배운 다음에 소리에 접속하는 게 훨씬 직접 능력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어디까지 과학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는 농화뿐만 아니라 저희도 진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자연스러움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거는 조금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모든 생명 윤리에서. 네네. 저는 선생님 강의를 두 번째 듣는데 두 번째 듣고 있을 때마다 저는 선생님이 언어학자로서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소통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농자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실 때 선생님이 언어학자로서 그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지정을 할 때 타인을 뭔가 다름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문제에 삼을 때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언어학자, 농자의 그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장애란 말은 뭔가 결손됐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뭔가 이렇게 그 벽이 있다 이러는데 농자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 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농자 자신들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학 제 입장이 아니라 언어학계에서는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보고 있어요.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셀 때 정확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언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자가 한 번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 수화를 제스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결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스처 아니면 손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화를 저도 충분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을 가지고 있고 시제도 다르고, 근데 전혀 다른 언어예요. 일본어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갖고 있는 결손된 제스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수화는 언어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약간 다르고,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시공간의 감각도 약간 다른 이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들은 하나의 언어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이전에는 이런 수화가 확립이 안 되고 그런 커뮤니티가 없었을 때는 정말 장애인으로 그늘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언어학에서 보면은 다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하고 오라는 의미 우리가 다르잖아요. 아하고 오. 근데 이 아하고 오가 다르다는 것을, 아하고 오가 다름의 존재의 증명은 다름이 구별이 되는 거. differences라고 그러죠. difference. 그러니까 다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생각에 제가 다르다는 거를 강조하게 한다고 이렇게 느꼈을 그런 이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언어 자체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가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름을
다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라는 말 아마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처음 들어서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귀가 안 들린 사람들은 좀 안 됐다 좀 도와줘야지 장애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한 번 이야기는 절대로 이걸로 그냥 그 인식이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랫동안 이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또 논문도 쓰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머리 한구석에는 그래도 장애자가 아닌가 하는 게 그런 속삭임이 자꾸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나 그리고 그 수화의 문법서 같은 걸 보고 또 논문 같은 게 있고 연구서를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를 좀 납득을 하게 됐죠.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농문화의 선언에 대해서 농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층이 많아요. 결이 많아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구화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는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써서 그러는지 그리고 굉장히 농자 중에서도 지적 능력이 많이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또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던 농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수화가 아니라 구화주의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화로 바꾸는 데는 저항이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미 정립이 됐고 자기 입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으면 기득권이 있으면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구화가 나쁘다고는 참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농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기들의 심층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링걸 교육을 그러니까 바이링걸은 수화를 하고 쓰는 거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세가 학원이라는 데는 수화 가르치고 그리고 뭐 각 과목도 다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숫자도 적으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우선 굉장히 좀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막 일반 학교에서 다니는 농자들은 그렇게 길을 피고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주 행복해하면서 아주 거침없어요. 거침없이 사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가는 아이들, 사람들이 사는데 어디에다 중점을 주는지 그거는 또 어디에 높은 가치를 두는지 조금 그 사람에 따라 선택이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구화에 있는 농아하고 수화를 배운 농아하고 분위기가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구화는 이미 청자의 세계로 진입하는 친구들하고. 네. 네. 그리고 어딘가 뭐라 그러나 굉장히 열등의식 같은 게 똑같이 경쟁을 해도 경쟁이 되지가 않죠. 청자들하고는. 똑같은 선상에 없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뭘 해도 본인들이 굉장히 의젓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이게 또 우리 학교 한국에 일본의 조선학교 보면은 왜 일본 학교를 보내지 조선학교 북한 뭐 지지하고 어쩐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조선학교를 보내나 그리고 학비도 비싸요. 거기는 조선학교는 학비도 비싼데 보내나 그거 이야기를 하지만 조선학교 나오는 학생들이 그러면 일본사에서 살지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쭉 있는 애들은 별로 차별을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좀 당당합니다. 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각 대학 음. 가지만, 근데 일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는 안 그런 학생도 물론 있어요. 좋은 환경에. 그렇지만은 일본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는 아, 그 일본 학교에 있으면서 움츠리고 자기를 감추고 이름도 좀 이렇게 일본 이름으로 하면서 공부는 잘할 수 있었지만 어딘가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그게 어른이 돼서 대학원이나 대학원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하고 싸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 소수자가 어떤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농아는 소수자지만 우리는 소수자이면서 다수자. 우리가 언제 또 어떤 장면에서는 소수자가 누구든지 돼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뭐 병이 들거나 그러면 소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늘 승자로 다수자로 있는 거는 아마 인간 하늘이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느 순간에 아, 어느 장면에 우리는 소수자도 될 수 있고 또 소수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수자가 될 수 있고 거기 안에 함께 공존하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를 보는 눈이 어떤 의미에서는 네. 불쌍하다, 연민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이제 전장현 굉장히 지하철 계속 시위가 다시 재개된다고 그래요. 네. 장애인 문제를 이제 폭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장애인하고 저희가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하고 일반 애들이 같이 다녀야 된다.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평등성을 계속 일반 애들하고 차별하지 말자. 그게 오히려 그분들의 세상에서는 폭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수자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참 건강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운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전장현이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진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 그 장애를 이제 농아에서 여러 번 그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농아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들하고 역시 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자기들이 소수민이고 그분들의 삶이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리낌이 없고 여행도 잘 다니고 삶을 아주 좀 즐기는 느낌.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니면 신체적인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주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놓였던 환경 그리고 그 주위의 그 관계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좀 한 가지 방침을 딱 세워놓지 말고 그때 유연성 있게 선택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그걸 보는 듯이 못 보는 거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게 소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아를 만나는 경우 아까 최 선생님께서는 그 카카오톡 좀 놀랍네요. 운전 그건 일본에서 아직 그런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고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면 옛날에 골방에 가둬놓고 그랬었잖아요. 오래전에는 그게 조금 더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든지 소수자이면서 누구든지 어떤 의미에서 다수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한 모습이니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재미도 있었고 이 농아가 민족이라고 농자들이 민족이라고 선언한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을 따라서 이 전통을 지속시키는데 농자들은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자기 형태를 갖고 그러니까 가시적이기도 하고 안 가시적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개인의 물론 뭐 개인의 성격, 성품, 낙관이 아니라 이 농문화 자체의 그 긍정성, 그러니까 뭐랄까요, 유쾌함, 그다음에 씩씩함, 그 문화 자체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 조금 더 듣고 싶고, 이 공간적으로 언어를 가져가는 게 그 생각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연습도 막 해봤는데요. 이게 그 음성 언어가 너무 시간적으로 사고를 계속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네. 나를 과거와 미래 속에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이런 지점도 뜨문뜨문 있고 뭔가 이게 되게 막연하구나. 그래서 아까 그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가 딴 세계인데 되게 접근하기가 지금 나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제가 뭐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화가 가진 공간성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도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연구 가신 분이 그 대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히 회상할 때 우리는 점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갖고 하지만 그분들은 뭐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청자하는 세계는 잘 모르지만 청자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회상을 한 것 같다. 근데 자기의 경우에는 그 몸에 각인된 부분을 꺼내서 몸으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공간적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우주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우주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우주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은 어떤 언어가 될란지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 언어에서 뭐 주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예,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텐데 예, 그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런 이해를 하면은 조금 그 오해가 생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까마귀는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언어가 발달했다고 언어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언어학자는 캘리포니아 까마귀하고 뉴욕 까마귀하고 약간 방언 차이가 있다고. 근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막그 인간이 아닌 생물체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음성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만이 아니고 조금 더 적인 그런 게 있는데 우리의 소통의 단계도 말이 정말 주된 호모사피엔스이지만 거의 공간적인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넣으면은 조금 더 차원이 좀 달라지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쭉 이렇게 와 있는데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즐거운 상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연극 같은 것도 보면은 좀 그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연극은 언어하고 신체로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농자 요네야마 아까 그분 요나야마 씨가 보면은 연극 그거 보면은 굉장히 그 동작이 신체 그 표현이 조금 더 뭐 비교는 아니지만 생생하고 뭐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샘솟는 느낌? 근데 옆에 그게 있어요. 통역은 있어요. 통역은 있어 이야기하고 자막도 나와요. 그렇지만 뭐 어딘가에서 은하 세계에서 이렇게 샘 쏟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상상의 우주의 세계가 됐는데 아마도 이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우주의 어떤 그런 우리의 친구 이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외로 그 통역들이 많이 양성이 됐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양성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배우러 가요. 배워서 통역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통역하면은 그 영어 통역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화 통역이 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소수 문화나 그 마이너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원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갖고는 이게 계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통역하신 분들이 통역 학교를 되게 3년인가 졸업하고 하면은 저번에 학교에서 저도 제 학교에서 그 수화 통역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의외로. 그러니까 영어 통역이 굉장히 바쁜 것처럼 바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수화 통역하는 분 중에서는 고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농자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 대학원에 그 수화 교육, 수화 통역한 게 논문이 벌써 박사 논문 2개나 나왔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도 몇 번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인기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런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는 참 이렇게 접촉하기 힘들어서 그게 너무나 다른, 너무나 특이한, 하지만 일단 가까이 해보면 그렇게 특이하지도 않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김은아 씨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제가 한 번 만난 어떤 분 만나냐면 아시아 경제연구소라고 필리핀 경제 연구하신 분이 농자가 계세요. 남자분인데 너무나 브릴리언트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한테 장애자라고는 너무나 제가 도저히 근데 그분 전부 수화로 하고 그리고 학위를 하고 지금 아시아 경제연구소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연구소인데 거기서 주임 연구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길이 열리는구나.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구나 하면서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적은가, 나의 시야는 얼마나 좁은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도 이제 통역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TV에서도 그 수화로 통역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한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음성 언어 대응 수화인 건지 아니면 일본 수화처럼 그 우리나라 농인들만의 고유한 그런 수화가 따로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제가 수화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일본의 제일 큰 KBS 같은 NHK인데 NHK는 1990년대 전부터 일본 수화를 했어요. 일본 수화로 전부 이걸 했고 많은 경우에 대응 수화가 많은데 대응 수화에 어떤 사람은 중도에 이제 청력을 잃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청자들한테는 일본 수화를 하고 NHK가 그걸 전부 그걸 뉴스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또 진보적인 것이 또 있고 일본 청자들하고 그렇게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한국 수화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손으로 하는 손가락 수화는 이거는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좋은 거는 NHK 뉴스가 딱 그렇게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일본 수화로 하니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이 하면서 특히 이제 3.11 일본의 동북 지진 난 했을 때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그 외국인들한테, 말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전할 건지. 아까 최 선생님의 그 병원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병이 나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할 건지, 이건 이제 굉장히 언어적 그 다양성을 이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쉬운 영어, 일본어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그 도구를 일본어를 만들었어요. 일본은 근데 한국에는 공공언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공공언어로 해가지고 조금 쉬운 한국어.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리고 글자를 글을 옛날에는 지금 다 한글 글자를 깨우치지만 글자를 모르는 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말을 각제하고,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asy English인가? 뭐 해가지고 쉬운 말. 그러니까 언어가 문학의 대상이 되고 정말 그 문화의 중심에 서서 굉장히 심미적이고 아름답고 사상적인 거를 이렇게 배출하는 중요한 그 배출구가 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서는 어떤 언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양갈래로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이 언어가,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뭐 시의 언어, 문학의 언어로서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야사시 니혼고라고 그래서 쉬운 언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공공언어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제와 세계화의 한 영향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농인, 농자 막 이런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들한테 이걸 돌리면서 혹시 청각 장애자로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막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톡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농자들과 한 경험이 있어서 뭐 질문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2번 정도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이제 한참 인터넷 통신, 하이텔, 천리안 막 이런 게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 굿모닝 팝스라고 아침마다 6시부터 시작하는 라디오 방송에 그 소모임 같은 데를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샵이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했던 엄청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제가 이름도 별명도 아직 기억나는데 쭈메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친하게 메시지도 보내고 너무 재밌게, 그리고 언니가 항상 그날 방송을 이렇게 썸머리를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자료로. 그래서 되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오프라인 모임을 나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농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이제 책을 보고 올리셨던 거죠. 그때가 정말 내가 고정관념에 되게 갇혀 있었구나 했던 경험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학생 때니까 20년이 더 지난 나이가 들켰네요. 네, 20년이 지난 경험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한국 청준지 충주에 있는 농학교 학생들이 일본에 있는 간사이 쪽에 있는 농학교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러 오는 그 여행이죠. 그것도 교류 여행에 제가 따라오게 됐었어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 이제 그 친구들은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뭐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는데 아는 뭐 선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도 이제 뭐 수화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 수화를 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KBS 기자분, 교류니까 거기 지방 방송국의 기자분이 한 분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 기자분이랑 저만 이제 수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말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끼어들 수가 없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근데 그 기자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조심스러워서, 말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움츠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했던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오히려 말을 하고 수화를 못하는 제가 소수자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걔네들이 저 앞에서 막 이렇게 수화를 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바보 아니냐고 이제 걔네들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언니 그것도 몰라 이런 걸 이렇게 써가지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상당히 그 유쾌한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친구가 남학생들은 일본 학교랑 야구 시합을 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무용을 했어요. 전통 무용.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너무 딱 맞춰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놀랬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수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뭐 기억나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국 문자를 써서 하는 수화가 있고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너무 재밌는 게 수화를 하니까 일본 학생들이랑 이분들이 그냥 일본 수화를 하고 한국 수화를 하는데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께 되게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보다 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저보다 훨씬 더 말이 잘 통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소수자가 다수자가 될 수도 있고 다수자가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딱 하셔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뭔가 제가 선생님 그 대담을 번역하면서 진짜 저도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딱 트이는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게 이게 이제 장애로 보지 않고 하나로의 문화로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보면은 이게 너무 슬프고 좀 마음이 좀 막 이런데 뭔가 새로운 문화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뭐 되게 알고 싶고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보는 그 프레임도 정말 중요하구나. 선생님의 이 오늘 강의로 저의 시야가 이렇게 확 넓어지게 됐다는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공유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맞춰놓잖아요. 때르릉. 근데 이분들은 자명종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진동으로 뿌르륵 이불 속에다 넣고 한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그 새로운 세계 이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 청자 속에서 너무 새로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항상 뭐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많죠. 근데 그 시행착오를 마음껏 즐기면 그 시행착오가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데 시행착오나 그 실수를 계속 이렇게 품어 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고 자기를 자책을 하면 앞에를 못 가고 조금 치러드는 경향이 제 경험 삼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몰라도 조금 불편해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걸 좀 즐기자 하니까 의외로 새로운 만남들이 있고 나도 좀 이렇게 해방되고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소수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을 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소수를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이제 양적인 소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주류에서 그 소외되는 소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그 메이센 학원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적은 인원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만약에 저런 학교가 그 한국에도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가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좀 그 작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시골로 왔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좀 그 적은 인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같고 서로를 그리고 그래서 더 오히려 오해도 더 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크면 오히려 더 소외나 이런 게 더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소외되는 소수에서는 뭔가 주눅이 들거나 내가 소외되거나 혹은 뭐 내가 소외를 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소외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닿았는데 차이나 이런 다름이나 이런 것을 보는 어떤 뭐 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더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해라는 말도 오만일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보고 가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선생님께서 메이센 학교 말씀하실 때 그 이제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 가지는 그 학교도 어쩌면 돈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가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네네. 그랬습니다. 매세는 아마 그 돈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위에서 기부를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얼마나 엄마들이 진짜 똑똑하니 그래가지고 엄마들끼리 이제 또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사실은 자기 애가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가지고 여기저기 뭐 동경도에 가서 돈 받아오고 해가지고 매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사회 가면은 이제 예산보고를 해요. 예산보고를 하는데 너무나 야무지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반드시 돈이 있는 집안 아이들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있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가 유학을 가는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그 교환 유학생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하부 구조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부 구조가 권력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큰 것은 아니라도 조그만 것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생기는 과정 이렇게 하는 거 쭉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그 학교 얼마 전까지는 교장 선생님이 일본의 그 TBS라는 텔레비 방송에 그 유명한 PD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듣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젊은 여성인가? 조금 40대, 50대쯤 된 여성인데 농자예요. 근데 얼마나 또 야무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감사 뭐 하고 또 그러니까 보니까 그 학교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농자, 청자 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숫자도 좀 많고 농자 선생님 숫자도 많고 하면서 이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일본도 요즘 교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일본 내에서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어 교육이요. 옛날에는 아니더니 요즘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립학교로 확 몰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하고 너무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하지 않은 그런 이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 페이스로 하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중에 하나가 남자애인데 아버지가 미국 사람,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는 둘 다 귀가 들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이제 얘는 엄마는 일본 수화를 이제 배워서 얘하고 잘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영어 수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둘이서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제 과정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 걔는 지금 미국 유학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애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신문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을 하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다르고 좀 감탄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사는 분들도 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물어보고 왔는데 네. 제 아내가 그 농자 학교, 그러니까 농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참고로 우리나라 그 농아나 농자들에 대한 다 구화. 네네. 어떤 그 복지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공립학교거든요. 아, 예. 농아들을 위한 공립학교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유치원에서 직업학교까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까지 다 있는데 전체 학생이 100명이고 선생님이 56명.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걸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다 그 잘 사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농아들인데 스쿨버스가 그 부모한테까지 다 데려다 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반은 한 명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그 직업학교까지 다 있는데 어떤 반은 5명인데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케어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졌고. 근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 20여 년,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분만 자체가 줄었고, 또 의학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런 건지, 뭐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학생이 100명인데 선생님이 60명이니까 그런 사회복지 수준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가 아마 일본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 있는데 이제 그 복지가 좋아진 사회면은 그만큼 한국도 좋은 사회라는 이야기죠. 질문이라기보다는 계속 수업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어들으면서 또 제가 달님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공간적 언어나 얼굴이 문법이다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좀 다가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가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틀을 갖추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달님하고 랩스트로스 신화학을 공부할 때 그 최초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의 뭐 1% 정도밖에 말하고 소통하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고 그 이전의 시기는 다 말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동식물하고 통했다. 대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그 문장이 곱씹어지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얼굴이 문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 꼭 수어가 아니더라도 표정으로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미세한 떨림이나 그 텔레파시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도 우리 하나의 어떤 언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 원래 우리 원형의 인류는 생각만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말을 함으로써 그 수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는 인류학의 아마 인류학 언어의 문제, 이거 타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말을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다른 생물하고 그리고 공간들하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런 감각도 이야기하면은 너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게 많은 그거를 우리가 상실하니까 다시 좀 회복을 하면은 조금 더 재밌는 다른 사람 눈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만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놀랐어요. 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쓰는 시간 언어자였어. 그리고 그 사람은 공간 언어자였어. 진짜 놀랐어요. 시간 언어, 공간 언어. 근데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쓰기에서 만나. 네. 다음 주는 쓰기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북두령님이 기다리고 있는 진짜 너무 놀랍네요. 쓰기가 정말 대단한 언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늦지 마시고 7시. 그리고 잘 익히는 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김혜경 변호사님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저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